새로운 사연을 또 읽어드리기 위해 금방 찾아왔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바람일 거예요. 그리고 자식 앞길 망치고 싶은 부모는 없을 테죠. 이번 사연, 나이를 따로 공개하지는 않으셨지만 젊은 여성이라고 본인 소개를 해주신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셨어요. 결혼을 앞둔 연인에게 벌어진 일이라는데 과연 어떻게 부모님의 개입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소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웬 사연 영상을 보는 걸 취미로 삼게 됐다가 덜컥 사연 신청까지 하게 된 여자입니다. 제가 느끼기론 톡톡 사연에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구독자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요. 저 스스로보단 그분들의 시선으로 제 이야기를 바라본다면 더욱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한번 써보게 됐어요. 전 소심하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아주 어렸을 땐 좀 왈가닥이었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들어서부터 사춘기 바람을 잘못 맞았는지 항상 주눅이 들어 있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숫기가 좀 없는 애였죠.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서 그랬는지 자세도 구부정해서 거북목이 따로 없었어요. 대학교 가서 활발한 친구들을 우연히 사귀게 되었고 새로운 세상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늦바람이 무섭다잖아요. 갑자기 이성관계에 정신이 쏠리더라고요. 제약 없는 성인이 되었으니 절 막는 고삐도 없었고요. 그렇게 늦은 헛바람에 휘말려 이 남자 저 남자 다 소개받으면서 발을 담갔던 저는 얼마 안 지나서 허무함을 느끼게 됐답니다. 내가 정말 그 남자를 좋아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 남자친구란 존재가 고파서 만나는 건지 나조차도 모르겠네. 이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맞는 걸까? 사춘기를 책에 코박고 보내던 저는 뜨거운 감정이 뭔지도 헷갈리는 뜨내기로 컸던 것입니다. 누굴 만나도 크게 설레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단히 타오르는 관계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미적지근하니까 상대방들도 눈치를 챘죠. 얄짤없이 또 차이고 말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편의점에서 팩소주랑 캔 맥주를 사다가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지도 않고 인적 드문 곳의 벤치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런 두루뭉실한 고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밤하늘만 올려다보면서 우울함을 안주 삼아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 싶었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요. 저기 죄송한데요. 누가 벤치 뒤쪽에서 제 어깨를 툭툭 건드리며 말을 거는 겁니다. 남자 목소리인 것에 제가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야심한 밤이었으니 순간적으로 혹시 노숙자인가? 내가 노숙자 자리에 앉은 건가? 이런 추측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큰일 났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저는 다른 의미에서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깔끔한 캐주얼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당시 엄청 좋아하던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랑 비슷한 느낌 같았어요. 저 벌써 3달째 이 자리를 이 시간마다 지정석처럼 쓰고 있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조금만 옆으로 가주시면 제가 이쪽에 앉아도 될까요? 그 남자가 엄청 겸연쩍어하며 말했어요. 이 근처에서 자취하며 살고 있는 새내기 직장인이래요. 입사하고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야근 당첨이라 늦게 퇴근할 때면 반드시 이 자리에서 캔맥주를 마시다 집으로 돌아갔단 거예요. 그게 자기가 영위해왔던 일상이었는데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았던 이 구역의 하나뿐인 벤치가 웬 여자애가 앉아있으니 당황했던 거죠. 아, 그러세요. 제가 오른쪽으로 좀 옮길게요. 전 거의 다 마셔가서 금방 일어날 것 같아요. 전 허둥지둥하며 얼른 벤치의 오른쪽으로 엉덩이를 옮겨 앉았습니다. 그 남자가 고맙다고 꾸벅 인사하고는 벤치의 왼쪽 끝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죠. 봉투를 보니까 저랑 같은 편의점에서 사온 것이더라고요. 저도 하늘 올려다보는 거 좋아하는데 같이 별 구경해도 되죠? 절대 그쪽 따라서 행동하는 건 아니고요. 잠시 후에 그 남자가 머뭇거리며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제가 계속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맥주를 홀짝거리고 있었거든요. 밤하늘은 엄연한 공공재, 아니 그런 개념조차 없는 자연인데 저에게 허락 맡을 필요는 없었죠. 하지만 끄덕이는 제 얼굴은 뜨거워져 갔어요. 소주 한 팩을 다 마셨을 때도 뜨거워지지 않던 제 얼굴이었는데요. 그럼 내일도 출근하시겠네요? 어디로 출근하세요?
분위기가 민망해서 제가 슬쩍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자기 직장 얘기를 주저리 늘어놓았어요. 전 원래 남 얘기 잘 못 들어주거든요. 이래서 그간 남자친구들한테서 넌 나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30분 전에 처음 만난 남자가 하는 자기 얘기가 너무 흥미롭게 들리는 거예요. 자꾸 입가엔 미소가 지어지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추임새를 넣는 리액션이 자동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아, 혹시 저쪽 편에 있는 대학 다니세요? 대학생 같아 보였어요. 그 남자가 저에 대해 물었을 때 저도 기다렸다는 듯이 제 소개를 하기 시작했죠. 별거 아닌 내용이었는데도 제 얘기를 뱉는 동안 심장이 떨렸습니다. 제 기숙사랑 그 남자 자취방이 한 동네이다 보니 동네 맛집 얘기도 주고받았고요. 어디가 맛있고 어디가 괜찮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회 되면 같이 가보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날처럼 술 기운이 산뜻하게 올랐던 날이 없었어요. 돌아가는 발걸음도 정말 가벼웠죠. 기숙사 통금 시간이 이미 지나버려서 열람실의 의자에서 몇 시간 쪽잠을 자야만 했는데 그 상황이 불만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아침이 돼서야 깨달았죠. 그 사람한테 연락처 안 물어봤잖아. 이 바보. 이럴 수가. 태어나서 그렇게 설레본 순간이 없었건만 연락처 교환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후회되던지요. 저는 밤에 또 그 자리에 가보았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그 자리에 가서 기다려봤어요. 하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쉽고도 서운했죠. 괜히 다시 거기에 안 찾아가리라 다짐했어요. 자존심이 오기 부리고 싶은 마음이었나 봐요.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도 과제를 하면서도 자꾸 그 남자가 생각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다는 욕구가 들었어요. 결국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기 좋은 그 벤치로 다시 찾아가게 되었죠. 꼭 일주일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안 오더라도 혼자 캔맥주 하나 깔 생각이었어요. 한 손에 캔을 쥐고 터덜터덜 걸어갔는데 어라? 또 보네요? 오늘도 여기서 한잔 하러 오신 거예요? 반갑게 인사해주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 남자가 벤치에 앉아있다가 다가오는 저를 보고 손까지 흔들면서 웃어주었어요. 또 퇴근하고 온 복장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제 심장이 미친 것처럼 뛰었습니다. 얼마 안 남은 그 거리를 떨리는 발걸음으로 좁혀간 저는 갑자기 울컥하고 서러운 감정이 몰려와서 이렇게 외치고 말았습니다. 저 일주일 기다렸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여자친구 없으시댔죠? 저한테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런 저를 올려다보는 그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죠. 정말 창피하고 민망했는데 잠시 후 그 남자가 웃으면서 자기 휴대폰을 저한테 내밀더라고요. 그쪽 번호 찍어주세요. 우리 서로 번호 교환합시다. 저 완전히 진짜 무슨 수전증 환자처럼 손 떨면서 그 휴대폰을 받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번호 교환하게 된 그 남자와 저는 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네의 백반집에 가서 같이 저녁도 먹었죠. 저는 저만 대학 때문에 서울에 남아있었고 가족들은 지방에 내려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의 고향이 제 가족들이 있는 지역과 바로 옆이었어요. 그 남자는 대학 진학 문제로 20살 때 서울 올라와서 계속 혼자 살고 있었죠. 저나 그 남자나 각자 외롭게 혼자서 서울살이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가족들이 굉장히 근접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이런 공통점으로 인해 괜히 더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먼저 더 적극적으로 들이댔던 것도 저였고 정식으로 사귀어보자고 먼저 말을 꺼낸 것도 저였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한 동네 사는 새내기 직장인. 그 남자는 그렇게 제 남자친구가 되었죠. 어떻게 정말 특이했던 계기였고 만남이었어요. 이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가 싶었네요. 그리고 저는 연애 경험이 다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자를 만나보려고 여기저기 깔짝거려본 과거가 있었는데요. 전부 다 열정은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일지 않았죠. 하지만 이 남자친구는 달랐습니다. 처음 키스했던 순간에 전 깨달았어요. 미디어가 거짓부렁을 전파한 게 아니었단 것을요. 정말로 종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어디서 댕댕 하면서 황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로 제 마음이 시키는 사람과 맞닿아 있으면 심장 떨리게 설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신났었는지 몰라요. 드디어 일상 속에서 저를 시도 때도 없이 미소 짓게 만드는 상대를 만났으니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로 다른 동네에서 살게 됐어요.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입사한 회사는 남자친구가 사는 자취방과는 아주 멀었죠. 하필 방향이 반대였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두 사람의 애정전선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상대방을 나에게 1순위로 올려준 순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으니까요. 물론 저희도 감정 상할 때 있었고 다투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레 그런 일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처음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던 그때처럼 늘 설레고 떨리고 웃음만 나고 그럴 순 없는 것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만의 역사가 쌓여가면서 편안함이라는 것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성격적 단점이 있는 반면에 남자친구는 대체로 사람이 정적이고 차분한 면이 두드러졌어요. 대신 저는 빈말을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인데 남자친구는 가끔 장난기가 발동하는 유형이었죠. 서로가 이런 조합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년이나 사귈 수 있었을 거예요. 남자친구가 저랑 3살 차이인데 빠른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친구들은 저보다 4살이 많았죠. 4년 사귀면서 남자친구의 지인들과도 안면 트고 알게 됐는데 슬슬 결혼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어도 진지하게 결혼 계획 잡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제가 먼저 용기 내어 시작했던 저희였는데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수빈아, 나랑 결혼해 줄래? 우리 결혼하자. 내가 너한테 최고로 잘해줄게. 너 후회하는 일 없도록 할 자신 있어. 주말에 같이 풀빌라 잡아 놀러 갔을 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깜짝 프로포즈를 했던 겁니다. 그런 내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터라 까무러치게 놀랐고 갑자기 눈물까지 나왔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감정이 북받쳐서 대답도 똑바로 못한 채 연신 고개만 계속 끄덕였었네요. 그렇게 저랑 남자친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저희는 계속 서울에만 있었고 둘 다 직장에 소속돼 있으니 지방에 가족들 보러 내려가는 일이 극히 드물었어요. 귀중한 주말에는 서로를 보는 데이트할 때가 태반이었으니까요. 도통 지방에 내려갈 기회가 없었죠. 저는 저보다 어린 여동생이 부모님하고 살아서 집에 자주 못 가는 것에 대해 별 생각 없었고요. 남자친구는 본가에 거의 못 가는 대신 항상 전화를 자주 했었어요. 부모님과 일주일에 못해도 나흘 이상은 카톡을 주고받았고요. 일주일에 한 차례는 길게 통화하면서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형이 한 명 있는데 결혼했거든요. 저희 사귄 지 1년 넘었을 때 결혼했어요. 전 이때 친할머니 팔순잔치가 딱 겹쳐서 그 결혼식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친할머니께서 서울에 계시니까 저희 가족이 이쪽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혼자 남자친구 형 결혼하니까 내려갔다 올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게다가 다른 누구도 아닌 친할머니 팔순이었던걸요. 아무튼 그때 결혼하셨던 그 형 부부가 등남하셨어요. 남자친구는 조카가 생긴 것이었죠. 조카 사진 만날 들여다보면서 귀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결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던 측면이 있어요.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각 집안에 밝혔습니다. 연애한 지 4년이 넘었다는 건 양가 부모님께서 충분히 진작에 잘 알고 계셨고요. 그러나 서울과 지방이라는 거리적 특성 때문에 모이거나 뵌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한번 서울 올라오셨을 때 같이 식사 자리 가진 적 있었는데요. 그게 전부였어요. 먼저 상견례 가지고 나서 그걸 시작으로 진행시켜보자고 양가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어쨌든 일단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부터 하자는 취지였죠. 제가 첫 직장이었던 곳에서 퇴사를 희망했거든요. 더 좋은 곳으로 들어갈 자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지방의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어요. 모처럼 가족이 함께 지내고 또 상견례 준비나 그 후의 이야기를 느긋하게 나누면 딱 좋을 것 같았죠. 남자친구는 직장에서 일이 안 바쁠 시기였기에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시작 전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상견례 약속 잡을 때부터 불협화음이 슬슬 울려 퍼졌답니다.
저희 집은 부모와 결혼 당사자만 참석하면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상대 측은 그러면 너무 없어 보인다면서 형제자매가 함께 참석하길 원했어요. 그래, 그쪽에서 그렇다는데 우리가 맞춰주지 뭐. 그게 무슨 문제거리라도 된다고. 아빠는 흔쾌히 상대 측의 의견에 따르기로 결정했죠. 저희 집은 요일도 날짜도 상관없으니 다 괜찮다고 했고요. 상대 측은 이날은 저래서 안 되고 저날은 이래서 안 되고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제가 세 번째 날짜 조율에 실패했을 때 남자친구한테 좀 짜증을 냈죠. 아, 뭐야, 또야? 오빠, 도대체 왜 날짜 고정이 안 되는 거야? 엄연히 상견례잖아. 중요한 순간인데 일단 날짜부터 고정해놓고 일정을 오빠네가 따로 조율하든가 해야지. 상견례가 우선 아니야? 정말 미안하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자꾸 꼬이네. 다름 아니라 우리 형이 시간 내기가 자꾸 애매한가 봐. 문제는 남자친구의 형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 의견대로 부모랑 당사자만 모이면 됐을 것을 왜 부득불 형제 자매까지 같이 모이자고 했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여차저차 해서 어쨌든 날짜가 잡혔고 고급 상견례장으로 알려진 식당을 남자친구가 예약했죠. 저는 그쪽 지방에 대해 지식이 전무하니까요. 남자친구가 나섰어요. 그 지역에선 나름 최고로 알아주는 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어떤 예상을 하고 그 자리에 나갔겠어요. 당연히 인원이 4대 4라고 생각했죠. 각자 형제자매가 한 명씩이니까요. 그리고 상견례는 원래 인원수 똑같이 맞추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상견례 안 해봤지만 대략 그런 거라고 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상견례 날에 상대 측은 5명이 왔습니다. 남자친구 형뿐만 아니라 형수까지 같이요. 저희 집은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준비된 의자 수를 보고 어라?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다 와가냐고 카톡하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형수님도 같이 가셔. 그게 우리 엄마가 형수님도 빠지면 안 된다고 너무 우기셔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그렇게 됐어.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하도 정신없어서 저한테 말하는 걸 깜빡했대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좋은 날에 기분 잡치고 싶지 않았죠. 상대 측은 약속 시간에서 10분 정도 늦게 왔어요. 손자를 어디 맡기느라 늦어졌다면서 남자친구 어머님께선 깔깔 웃으며 입장하셨죠. 그런 재질을 뭐라고 하나요? 모시? 삼배? 아무튼 그런 재질의 진분홍색 반팔 상의를 입으신 차림이었습니다. 거기다 하얀색 백바지요. 아버님께선 코오롱 스포츠라고 떡하니 적혀있는 피케 반팔티에 정장 바지를 매치하신 차림새였어요. 남자친구 형 부부는 그냥 캐주얼한 정장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무게감 있는 정장을 딱 차려입은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저희 집은 저를 포함해서 4명 다 고급스럽고 우아한 정장으로 완전히 각 잡고 차려입은 상태였어요. 아직 미혼인데다 남자친구마저 없는 제 여동생은 이 상견례 자리를 위해서 옷도 새로 샀어요. 최대한 단정하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상대 측은 무게감이 저희 집과는 확연히 다른 것에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음식이 나오고부터는 가관이었죠. 그곳이 한정식 집이었는데 코스 요리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요리가 하나하나씩 나올 때마다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우리 완자님 많이 드세요. 요새 통 바빠서 잘 못 챙겨 먹었죠? 어라? 완자님이 뭐지? 전 처음에 오죽하면 헷갈렸다니까요. 그런데 설마 하니 새우 완자를 찾으시는 건 아닐 테고 왕자님을 말씀하신 거였더라고요. 남자친구의 형을 향해서요. 30 중반 먹고 이미 결혼해서 자식까지 본 남자한테 왕자님 거리면서 음식을 챙겨주다뇨? 심지어 작은 자식의 상견례장에서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할 말도 잃고 그냥 어색하게 표정 관리만 했어요. 제발 어머님께서 이 분위기를 살피셨으면 하고 바랐죠. 그러나 어림도 없었어요. 눈 밑에 퀭한 것 좀 봐라. 완자님 살이 쪽 빠지셨어요. 이것도 가져가서 먹어. 얼른. 아이고 먹는 모습 보기 좋아라. 어머님께서 그러시면 그 대상자라도
말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형 되시는 분 가타부타 말도 없이 고개만 주걱대면서 음식 먹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딱 봐도 표정 굳은 채로 자기 모친과 형에게 눈치를 자꾸 날리고 있었고요. 아버님께서는 나오는 접시마다 코를 박고 드셨습니다. 아니, 누가 쫓아오나요? 어차피 순서대로 나오는 요리인데 빨리 먹으면 뭐 그 다음 게 빨리 나오나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진짜 허겁지겁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려서 무슨 동작을 하시던데 알고 보니까 벨트를 푸신 거였고 그 다음에는 바지 단추도 푸셨더라고요. 환장하는 그 사이에서 남자친구의 형수님 되시는 분, 그분만 정상적으로 식사하시며 자꾸 저희 쪽 눈치를 살피셨어요. 아, 이곳이 음식을 잘하네요. 장소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애써 저희 아빠가 그런 말씀을 건네주셨어요. 저는 예상 밖의 상황에 솔직히 음식 맛이 어떤지, 지금 이게 코로 들어가는 건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도 헷갈렸습니다. 식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고 나서야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한창 나누던 와중 어머님께서 제 여동생을 보시더니 아이고, 딱 봐도 이 보디라인이 출산 잘할 것 같으네요. 이런 발언을 뜨뜸하시는 겁니다. 아, 제 여동생 같은 체형이 마음에 드신 건지 뭔지 표정도 상당히 흡족해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저희 식구 4명 분위기 완전 싸해졌고요. 저희로선 저 발언이 너무 어처구니 없었는데 상대 측은 아무렇지도 않게 허허실실 웃고 있으니까 괴리감이 느껴졌죠. 무리에나 신뢰가 된다고 상상조차 안 하고 계신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남자친구의 가족이 이런 사람들일 줄이야. 참담했네요. 여차저차 결혼 이야기는 아주 겉핥기식으로만 이뤄졌어요. 저희 집은 서로 눈빛을 나누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느낀 바가 똑같이 안 좋았기 때문이죠. 일단 자리가 파하고 나서 가족이랑 본격적으로 얘기 좀 나눠봐야겠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 아니, 오늘 식사값을 이미 지불하셨다고요? 결제를 처음에 다 하셨다뇨. 저희 집에서 이미 코스 요리 가격을 다 지불했거든요. 상견례장에 먼저 도착해 결제를 한 뒤 담당 직원분께 저희 상견례 하러 왔으니까 실수 없이 잘 부탁드린다고 따로 인사까지 드렸었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한 걸 두고 상대 측은 되게 자존심 상해함과 동시에 이걸 우습게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리 넉넉지도 않으실 텐데 이렇게 너무 무리하시면 아유, 저희가 민망하고 죄스러워요. 어머니께서 과장되게 눈썹을 막 내리시면서 측은하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남자친구네 집은 그 지역에서도 번화가 쪽에 있습니다.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예요. 반면 저희 집은 일단 그곳보다 규모가 작은 지역인데다가 거기서도 살짝 외진데 있어요. 지방은 도심에서 아주 살짝만 벗어나도 바로 농촌 나오거든요. 저희 집이 그런 쪽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24평짜리고요. 식사 끝나기 전에 이런저런 대화 나눌 때 서로 집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집 얘기를 들으시더니 어머님께서 조금 웃음을 참는 것 같은 그런 기색이셨어요. 저는 제가 착각인가 싶었는데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저희 집 멀지도 않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집 들러서 차 한 잔씩 하고 가시죠. 저 아는 사람이 얼마 전에 중국 갔다가 좋은 차를 선물로 줘서요. 드러나 보셨나요? 아, 최고 등급 보이차라고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운 차가 있답니다. 오시면 한 잔씩 대접해 드릴게요. 들뜬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난감했습니다. 거길 같이 가겠다고 말이 나갈 기분이 아니었는데요. 가시는 거죠? 그럼 가시는 거예요?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내비 찍고 따라오셔요. 아파트가 워낙 대단지라 으리으리해서요. 거기 근처에만 도착해도 어딘지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왜? 아, 멀리서도 저희 아파트가 보이기 때문이죠. 신나서 열변을 토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거절 의사를 바로 밝히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저한테 눈짓을 보내더니 고개를 끄덕거리셨어요. 그걸 본 아빠가 짧게 한숨 내쉬곤 그러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아, 엄마, 거기를 왜 가겠다 그래. 거절했어도 돼.
저는 괜히 짜증나서 차에 타서 불효막심하게 굴고 말았죠. 여동생은 어두운 표정으로 창밖만 보고 있었고 아빠는 넥타이를 끌어내리면서 혀를 쯧쯧하며 운전을 하셨습니다. 살림하는 여자가 예고도 없이 자기 집에 남을 초대하기 쉬운 줄 아니? 얼마나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인데. 건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초대하신 것에 거절하는 건 매너가 아니지.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대꾸할 말이 없더라고요. 도착하니까 상대 측은 다 집으로 올라가 있었고 통로 입구 앞에서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애써 밝게 저희를 맞이하곤 있지만 기분이 가라앉아 있다는 걸 전 느낄 수 있었어요. 집은 17층이었고 34평짜리였습니다. 들어가니까 그 형수님이란 분이 벌써 과일을 깎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난데없이 입고 계시던 상의 위에 얇은 스카프를 무슨 숄처럼 두른 채였어요. 그렇게 저희를 맞아주셨죠. 거실에 커다란 상 2개를 놓고 차랑 과일을 먹기로 했는데요. 형수님 그분이 혼자 다 하시고 거들려고 하는 건 남자친구뿐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님, 아버님, 형 이렇게 3분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계셨어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어머님께서 긋고 말리셨죠. 아유, 저런 건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라서. 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상견례 날이었잖아요. 달리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제가 그 집 며느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셈이었는데 그런 제 앞에서 며느리란 존재를 당신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실히 보여주시더니요. 생각할수록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도저히 과일이 목 뒤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냥 차만 홀짝거리면서 어른들 얘기나 듣고자 했죠. 그런데 도중에 아버님께서 갑자기 팔을 휘적거리시더니 뒤편 소파에 있던 리모컨을 짚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실 TV를 켜셨습니다. 이때 저희 집 4식구 서로를 쳐다보면서 시선을 교환했죠. 아버님께서는 과일을 집어드시면서 대화에 참여하시는 신용도 하면서 눈은 자꾸 TV에 두셨습니다. 그때 보고 말았네요. 고개를 옆으로 몰래 돌리면서 한숨을 푹 내쉬는 형수님이란 분의 모습을요. 시골 쪽 사셔서 이렇게 좋은 아파트는 평소에 보기 어려우시죠? 그때였습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어머님의 말씀이 들려왔죠. 예? 저희 동네에도 아파트 많아요. 집이 다 요새는 아파트잖아요. 저희 엄마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수습하고자 하셨죠. 아빠는 지금까지 쌓아온 화를 누르는 중인지 입술을 꾹 붙이신 표정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내 어떻게 생겼나 구경은 못 해보셨을 거 아니야. 그런 아파트 24평짜리에만 계시다가 여기 들어오니까 대궐같이 느껴지시죠? 아파트 평수 10평 차이. 네, 엄청 크죠. 그런데 24평에서 34평을 비교하면서 대궐 운운하는 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싸늘한 시선으로 남자친구 바라보니까 저랑 눈이 마주친 남자친구가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푹 숙이는 겁니다. 그때 아빠가 화를 잔뜩 참는 투로 말씀하셨어요. 아까부터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아버님과 형이 눈이 커져서는 저희 4식구를 훑어보는 겁니다. 그 반응에 저도 기분이 더 확 나빠졌어요. 상당히 무리한 실언을 하셨습니다. 사과하시죠. 저희 아빠가 어머님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께서는 포크를 탁 내려놓으시더니 헛웃음을 뱉었습니다. 아니, 거기 내가 여기보다 훨씬 싼 데잖아요.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인데 사과하라 그러시면 저 난처합니다. 집이 더 좋은 데 살면 그렇지 못한 집을 비난하고 조롱할 자격이 주어지나 보죠? 뭘 그렇게 비꼬아서 생각을 하세요? 어머님께서 발끈하더니 상 위를 손바닥으로 퉁 두들기면서 역대급 헛소리를 날리셨네요. 집이 못 사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자만 있나요? 가난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식사값으로 오버하면서 생색은 다 내고 집 얘기 좀 들었다고 사과 운운하고 이러면 별로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사람 수준이 보인다니까.
얼굴이 열이 오르신 모양이 입고 계신 진분홍색 상의와 세트로 보이더라고요. 저도 드디어 머리 뚜껑 열릴 타이밍이었는데 제 순서는 쉽게 돌아오지 않은 요량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나서셨거든요. 수준? 사람 수준? 이보세요.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엄마가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외치셨고 어머님께서도 바로 따라 일어나셨죠. 그 바람에 모두가 기립했어요. 그 와중에도 TV 화면을 힐끗거리는 아버님만 제외하고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열을 내세요. 돈만 없어도 힘든데 속이 이렇게 좁으셔서야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이중고를 겪고 계시겠네요. 어머님께서 또 한 번 황당한 발언을 하셨죠. 그러자 아빠가 자켓 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시더니 카메라 앨범을 막 뒤적거리셨습니다. 서류 찍어놨던 게 분명 있는데. 여기 있네요. 증명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휴대폰 액정을 어머님 눈앞에 디미르셨어요. 그건 바로 저희 부모님이 80평대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증거였죠. 그 명명백백한 서류를 화면으로 유심히 보던 어머님께서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이게 뭔가 싶으셨을 거예요. 그 바로 옆에 딱 붙어있던 남자친구 형이 글자를 확인하곤 깜짝 놀랐죠.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거 혹시 연예인들이 많이 산다던 거기 아닌가? 그 연예인 부부 그거 누구야? 걔네가 이번에 여기로 이사 갔다고 인터넷 기사에 뜨던데? 형이 중얼중얼거리니까 어머님께서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셨습니다. 그제야 아버님도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나셨는데 저희 아빠가 살벌한 눈빛으로 상대 측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죠. 저희 집사람의 하나뿐인 가족, 제 장모님께서 지금 저희 사는 집 바로 근처의 단독주택에서 사십니다. 병원으로 몸이 편찮으신데 당신께서는 죽어도 그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 지역으로 내려온 거였군요. 원래는 내려왔을 때 롯데캐슬 살다가 장모님을 바로 옆에서 보필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아파트에 들어간 겁니다. 어머님께서는 입모양으로만 어머어머 세상에 어떡해를 반복해서 외치고 계셨습니다. 나머지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이런 가족사를 남자친구에게 세세히 말한 적 없기 때문이었죠. 강남에 있는 빌라는 지금 제 부모님께서 관리하고 계시고요. 내년엔 장모님께서 주택을 처분하겠노라고 확답을 주신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강남집으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저랑 저희 집사람 보고 뚜렷한 직업 하나 없이 사는 거 아니냐고 아까 식사 도중에 속닥거리시는 거 다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는 다달이 새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수입원이 안정적이라서요. 강남에 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모님 모시고 자연 구경이나 일삼고 취미생활이나 하고 간간히 봉사활동 하면서 지냅니다. 아빠가 분명한 말투로 진실을 털어놓으셨고 상대 측은 꿀먹은 벙어리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저랑 엄마랑 여동생은 가방이랑 휴대폰을 챙겨 들었어요. 더 이상 그런 집에 있고 싶지가 않았죠. 저희 집안은 유유자적하게 사는 집안이라서 말입니다. 아등바등 살면서 34평 브랜드 아파트로 자랑질 못해서 안달난 집안하곤 도저히 수준이 안 맞습니다. 파혼의 이견 없이 동의하실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 쐐기. 아빠가 제대로 박아주셨죠. 일사불란하게 현관으로 향했네요. 잠깐만요. 제가 워낙 말을 요사스럽게 하는 사람이라 오해를 사고 말았네요.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는 촌스러워요. 하고 싶은 말도 아니었는데 그냥 막 이 주둥이가 움직여서 사고를 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랍니다. 이번에도 제가 실수한 거예요. 너그러이 한 번만, 딱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예? 어머님께서는 거의 속사포처럼 말씀하시면서 저희를 잡으려고 하셨지만 그게 먹힐 단계가 아니었죠. 남자친구는 저희 따라 나서겠다고 신발을 찾아 신었는데 제가 나오지 말라고 쳐다봤습니다. 제 단호한 눈빛을 보고 남자친구가 망연자실해선 멈칫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아버님이고 형이고 넉나간 표정이 엄청 가관이었는데 그 가운데 형수님께서만 집을 나서선 저희에게 꾸벅 인사를 하셨어요. 미련 없는 그 동작에는 후련함도 엿보였다면 그건 저의 착각이었으려나요? 저희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엄마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에휴, 며느리한테 하는 행동 보고 우리 딸도 시집 가면 저런 취급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서 절대 안 되겠다 싶었어. 내내 조용히 있던 여동생도 남자친구네 집안 욕을 퍼부었죠. 성인한 표정으로 운전하시는 아빠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바로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이 쏟아졌는데요. 우선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에게 사과를 직접 하러 오고 싶다고 그러더군요. 하지만 저희 가족들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셋 다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쪽 어머님, 남자친구를 통해서 어떻게든 저희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끝끝내 그것을 막아낸 듯 싶었습니다.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이런 표현 너무 자극적이긴 한데 그 집안 정말 정서 자체가 쓰레기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랑 4년을 만나면서 큰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이대로 헤어지는 게 맞나?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일침을 던진 게 현장에서 모든 걸 지켜봤던 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 그 순간마다 자기 가족들한테 지적했어? 무리한 언행에 대해서 그 오빠가 제지를 가했냐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냥 방관만 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불현듯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착하고 유순하고 사람 좋은 남자친구. 오히려 그런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자기 부모 형제 가족하고 쉽게 단절한다든지 연 끊는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만 같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의 언행을 안타까워하고 저한테 미안해하고 그런 미래가 펼쳐질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만 멀쩡하면 뭐하냐고. 그 가족이 이상한데 아예 안 보고 살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엮이게 되어 있어. 언니, 결혼은 절대 안 돼. 내가 결사반대할 거야. 여동생이 저에게 간절한 목소리를 내기 전부터 제 안에선 답이 내려져 있었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결혼이라는 게 집안과 집안이 엮이는 개념이잖아요. 사랑만 하면서 상대방만 보고 둘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그렸다간 현실이란 벽에 부딪혀서 크게 다칠 게 뻔했습니다. 오빠, 이런 마당에 우리가 다시 결혼 얘기를 하는 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결혼이 전면 백지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만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 하자. 처음 저희가 만나고 사귀게 되었을 때처럼 저는 먼저 용기 내서 이별을 고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감정이 복받쳐서는 바로 눈물이 글썽글썽했죠. 자기가 어떻게 너 같은 여자를 놓칠 수 있냐며 안 된다고 막 계속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이별 통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자기 부모가 밉다면서 자기 인생에 너 같은 상대를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는 걸 그때 처음 봤기 때문에 제 마음이 약해질 뻔했죠. 그래서? 오빠, 그러면 아예 오빠 가족들 안 보고 살 수 있어? 친부모님을? 친형을? 그리고 조카 예뻐하잖아. 다 안 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이 착한 건지 바보인 건지 헷갈리는 이 남자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한참을 조용히 눈물만 닦고 있더니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라고 기껏 그런 말이나 해댔습니다. 오빠, 그러니까 지금 헤어지자. 우리가 우리 서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인해서 결국 사랑이 증오로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비극적인 이별을 맞게 되길 바라질 않아. 서로에게 좋은 감정 남아있을 때 헤어지자. 내가 부탁할게.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던 남자친구는 며칠이 지나서야 수긍을 해왔습니다. 제 말이 맞다고요. 그렇게 마지막에 꽤나 덤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별 후유증을 제대로 앓게 되었고 다시 서울로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이 올라오던 날에는 의미 없는 오열을 했었더랬죠.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에 하지만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정말 복잡한 감정이 오갔어요. 오로지 시간이라는 해결사만이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때의 일에도 초연해지더라고요. 몇 년이 흘렀고 저는 현재 솔로예요. 중간에 1년 정도 연애를 했지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지금 솔로란 것을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아휴, 이 사실에 제가 왜 심란할까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신다면 제가 어떤 상태인 것 같으세요? 이 심란함을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맞을까요?